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임기 마지막 새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경기지사직을 내려놓고 선대위 구성 등 본선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윤석열 후보 측은 양자 가상 대결을, 홍준표 후보 측은 사지선다 도입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의 여야 원내대표 원포인트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구조상 불가능하고 국민이 그만 보고 싶어 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물들었던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와 이재명 대선 후보 승리를 위한 민주당 지도부의 필승 전략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채원 기자. 네,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임기 중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다른 선진국보다 백신 접종은 늦었지만 접종 완료율 70%라는 높은 접종률을 달성했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의 본격적인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합니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는데요. 정부가 6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 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수출은 이번 달은 무역 1조 달러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이고 고용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플랫폼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혜택, 일자리 자산 형성 등 청년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네, 임 기자.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고요? 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04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 558조 원에 비하면 8.3%가 늘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예산에는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 구입비와 병상 확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 등이 담겼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탄소 중립 관련 예산 12조 원을 투입하고 2조 5천억 원의 규모의 기후 대응 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도 시범 도입합니다. 이 밖에 한국판 뉴딜 2.0에는 33조 7천억 원을 배정했고 국방 예산은 55조 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추가 확보된 세수 일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부터 여야 반응이 사뭇 달랐는데요. 이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 여야 각각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내며 문 대통령을 환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의미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정부가 지난 4년 6개월 동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은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의 끝이자 포스트 코로나의 출발을 이어가는 예산이라며 야당의 예산 협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나와 구호를 외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자화자찬만 늘어났다고 혹평했습니다.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위기의 절반 이상은 현 정권이 만든 것이라며 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예산 심사로 현 정권의 안이한 재정 인식과 무책임을 단호히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경기도 지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 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후보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새로운 대한민국,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80만 우리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후보는 퇴임 기자회견 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을 방문하고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등 지사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는 대선 90일 전인 12월 9일까지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이 후보는 한 달여 정도 일찍 내려온 겁니다. 이 후보는 지사 임기 완료 다음 날인 내일 중앙선관위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표 정책 행보에 집중하며 중도층 지지세 확산에 주력할 방침인데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당장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장동 의혹을 털어야 합니다. 이 후보는 관련 의혹에 대해 자신을 아무리 뒤져도 100% 나올 게 없다고 반박했지만 야당의 총공세가 매섭습니다. 지연 말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어제 이 전 대표가 선대위 상임 고문직을 수락하면서 원팀 모양새는 갖췄지만 선대위원장이 아닌 상임 고문을 맡으면서 이 전 대표가 한 발 물러나 있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후유증으로 컨벤션 효과, 즉 선거 직후 지지율 상승 효과를 누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해소하고 원팀을 통한 지지율 상승까지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문항을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 대선 예비 후보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양자 가상 대결을, 홍준표 후보는 사지선다형 질문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를 합산해 다음 달 5일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합니다. 대권 주자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본선 경쟁력을 묻는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여론 방식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양자 가상 대결을 요구하고 있고 홍준표 예비후보는 사지선다형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윤 후보가 요구하고 있는 양자 가상 대결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 이름을 각각 넣어 4차례 질문하는 겁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가 주장하는 사지선다형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설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 중 한 명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윤 후보는 본선 경쟁력을 질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홍원 선관위원장께서 3차 본경선 국민 여론조사는 여당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을 질문에 반영하는 그런 아마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홍 후보는 당원 투표도 4번 하느냐며 윤 후보의 방식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많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어도 정당 정치나 아니면은 우리 당내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는 방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가운데 당심 민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도 이어졌습니다. 충청 지역 TV 토론에 앞서 윤 후보는 대전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 이어 청년 행사에 참석했고 홍 후보는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e스포츠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의혹 관련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본부장 부실 기소에 대한 항의로 국회 법사위 긴급 소집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내대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는 건데 공개적으로 회담을 제안한 건 여론전을 통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몸통 숨기기 수사가 정말 극에 달아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특검 도입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원포인트 회담을 하자고 제안해온 상태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파헤쳐온 당내 진상규명 TF도 당 공식기구인 국민검증특별위원회로 확대 출범시키는 등 민주당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인데다 국감을 통해 국민들이 그만 보고 싶을 정도로 검증하지 않았느냐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선거 개입 게이트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의 유튜브 모니터링은 업무 영역 바뀌기 때문에 윗선, 즉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독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도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가 빠진 기획기소라고 반발하며 법사위 긴급소집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현안 질의 없이 30분 만에 산회됐습니다. 당당하다면 오늘 민주당에서 이 법사위 소집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박범계 장관도 당당하다면 여기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배임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보다는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세지는 여야 공방 속에서 이번 주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와 정보위 국감이 예고되면서 여야의 대선 주자 대리전은 국감에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고 또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긴급자금은 신용대출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에 필요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중단 등으로 실수요자의 불편이 잇따르고 대통령이 실수요자 보호를 주문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최종안 마련에 나선 겁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전세자금과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은 4,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여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긴급자금 수요에 대한 규제도 보다 유연해집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처럼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일시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청첩장 등 증빙 서류를 내면 연소득보다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했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실물 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에 최대 잠재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위험을 차단하고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은 1년에 버는 소득과 비교해 갚을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갚을 능력이 되는 범위까지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하기로 한 DSR 도입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출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 연봉이 1억이면 1년 동안 총 대출액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은행은 4천만 원, 비은행은 6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 잡기에 나선 가운데 내일 가계부채 대책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등과 환담을 가졌습니다. 박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 연설을 제일 많이 했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국회가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통과시켰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모두 한 것은 자신이 최초인 것 같다고 말하고 우리 정치가 시끄러운 것 같아도 그래도 할 일은 늘 해왔다며 올해 예산안도 초당적으로 잘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사전 한담에는 국회의장단과 오부 요인 그리고 송영길, 이준석 등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단이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증액을 시사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후 기자들을 만나 지역화폐 예산이 원래 21조 원 규모에서 6조 원 정도로 축소됐는데 이재명 후보도 지적했듯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지사로 있으면서 지역화폐를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활용해온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77.2%가 줄었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공석이던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에 경남 양산갑 3선의 윤영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윤영석 의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국민의힘이 단합된 힘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월 취임한 뒤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공석으로 뒀는데 현재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그런 배려가 가능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아서 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을 했는데 사퇴 기자회견에서 내년 대선에 대한 각오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이제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 일꾼이 되고자 한다며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확고할 때 나라가 흥성할 수 있다며 공정한 나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오전 11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차담회를 갖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을 하면서 과연 정말 원팀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경선 과정에서 그동안 이제 그 갈등을 빚었던 이낙연 전 후보와의 원팀 협력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경선이 끝나고 2주 만인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종로구 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경선 불복 논란은 일단 일단락된 모습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시고 또 정권 재창출에 모든 힘을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실천으로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이 후보가 요청한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자리를 수락했고 이 화답으로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공약이었던 신복지 체제를 후보직 속 제1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면서 챙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원팀을 이루긴 했지만 곳곳에서 앙금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 완전한 협력을 이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완전한 협력을 이루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나요? 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원팀을 향한 이 모양새는 갖췄지만 이 전 대표가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좀처럼 나타내지는 않았는데요. 이 전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상임고문을 맡은 것도 그렇고 선거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이 의논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오영훈 의원은 실제 공동선대위원장직 요청이 있었지만 낙선한 후보가 선대위를 진두지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전 대표가 상임고문직 정도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낙연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았던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일부 캠프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완전한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자 정 전 단장은 방송을 그만두고 이재명 캠프로 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랬군요. 또 여기에 지지자들 간의 갈등으로 이탈표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회동에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몰려와 항의했고 이 후보 지지자와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는 원팀을 넘어서 드림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 한번 알아보죠. 다음 달 5일이면 이제 최종 후보, 대선 후보를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이제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쟁점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나요? 네, 일단 두 후보 측이 쟁점은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여부인데요. 1대1 가상 양자 대결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측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사지선다 방식으로 물으면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 측은 이미 선관위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당원 투표가 1인 1표라면 여론조사도 1인 1회 응답이 상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유 후보 측은 사지선다 방식을, 원 후보 측은 1대1 가상 양자 대결을 선호했습니다. 네, 경선룰과 이제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의견을 밝혔죠? 네, 이준석 대표는 이 경선룰 갈등 상황에 대해 당내 전례가 없는 방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홍준표 캠프의 이현주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양자 대결 방식은 선례가 없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대표가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이 윤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 선관위는 캠프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일 여론조사 항목과 방식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결선 투표 제도가 없어서 과반 득표 여부와는 상관없이 1위 후보가 바로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전례 없는 방식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건 홍준표 후보의 사지선다형 방식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제 신당을 창당을 하면서 제3지대 이제 구축에 나섰는데 내년 대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여야 지지층 대결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요. 이 중도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대선 승리의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제3지대에서 얼마나 큰 세력을 확보하고 지지를 얻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에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전 부총리의 발기인 대회에 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동시에 참석한 것도 이 중도층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또 여기에 때마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히고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그리고 김 전 부총리, 국민의당까지 오자 구도가 형성되는데요. 다만 이 오자 구도로 끝까지 가기보다는 중간에 지형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네. 다음 달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선정되고 난 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 여부 또는 김 전 부총리와 안 대표 그리고 심상정 후보까지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민주당 원팀 협력, 야당의 경선룰 갈등, 그리고 제3지대 변수 등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김희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0월 2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이번 기회에 마이크 놔야 합니다.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며 이젠 도와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길은 어려워, 외롭고 하지만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더 귀하지. 없어, 거의.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의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돼.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거든. 김어준 씨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공보단장으로 활동해온 전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누구든 자유로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언론인은 예외라며 유력 방송인이 공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향후 방송에서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 이번 기회에 마이크를 놔야 한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야권에선 한 발 더 나아가서 김어준 씨를 TBS에서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김 씨가 마이크를 잡아야 할 곳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프라며 김 씨에게 더 이상 방송 진행을 맡길 수 없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씨가 TBS 마이크를 잡고 서울 시민과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짓을 더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가 경선 승리의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역벤션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의식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으로부터 줄곧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받아왔던 김어준 씨. 이번엔 여당 대선 후보 공개 지지 선언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공개 지지 선언의 후폭풍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킹메이커의 귀환입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킹메이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정치활동 재개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윤석열 후보를 24일에는 이준석 대표의 만남에 이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물결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이제 관심은 킹메이커가 킹 후보자로 누굴 최종 낙점할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나를 도와주실 것 같다라고 말한 데 대해선 김 전 위원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의 느낌이 그런 거고 그거는 이제 11월 5일 날 경과를 해봐야지 뭐 내가 어떻게 결심할 거냐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과거에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 또 한 번 그런 짓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김 전 위원장은 이어서 대통령 의대 나라를 이끌어갈 확실한 비전과 계획이 있는 후보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그 어떤 역할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구상하는 선거 전략을 따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돕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회 지원하면서 전략적 거리 두기를 이어오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경우에는 김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악연이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경우에는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이 무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김 전 위원장이 야권의 대선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요 선거 때마다 여야의 구원투수로 나섰던 킹메이커 귀환은 또다시 이뤄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급한 이준석 대표는 어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대선 경선 이후에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호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정치 관련 이슈 언급은 삼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야의 그 관련 입장 표명이 이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야당은 혹평을 내렸는데 그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4,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자기 반성이 적어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본인들의 이 성과를 부풀려가지고 본인들의 성과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 줄 정도의 언급만 하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자신들만의 축하 무대를 펼친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또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어제 만남을 가졌는데요. 김 전 비대위원장 사실상 국민의힘 대권 레이스에 발을 들였다고 봐도 될까 싶은데 어제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뒷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 회동에서는 사실 대선에 있어서 대선 후보 간의 어떤 평가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양되었었고요. 다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선을 치름에 있어서 경제민주화라는 굉장히 거시적인 아젠다를 던짐으로써 성공적인 선거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혔다시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저희 당의 경선이 어떤 비전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조금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아젠다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최종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소위 비단주머니라고 불리는 어떤 대선 흥행을 위한 그런 카드들을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대선 주자들 간의 경선 룰 방식을 두고 이제 갈등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전례 없는 방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홍준표 후보 측의 사지선다 방식을 선호하고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준석 대표의 전례 없는 방식이라는 언급은 사실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사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들과 어긋나는 그런 방식이 차용된다면 과거 몇 달 전 저희가 겪었던 어떤 당의 내용들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라는 원론적인 발언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가 선관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 대표나 지도부도 이런 차원에서 전혀 간섭할 권한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선관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저희 지도부는 존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물들었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 경기지사직을 내려놓고 온전한 대선 후보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주당 지도부의 필승 전략은 어떤 건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바쁘신데 의정활동을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 네.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국감을 마친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지난해와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현안 중심으로 국감이 치러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현안 중심으로 보도도 훨씬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대장동 사건과 그다음에 고발사주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감의 거의 주요 쟁점이 돼서 네. 온통 거의 모든 상임위가 이 논의를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은 그럼 어디 갔냐, 실종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네. 정책 질이나 정책 논의도 사실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안에 묻혀서 보도가 잘 안 되다 보니 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이제 활약을 하셨던 이제 법사위 국감을 한번 살펴보면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이제 송곳 질의를 이제 많이 하신 걸 잘 봤습니다. 그중 이제 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국감 결과 또 성과를 좀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새로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월성원전 사건에서 작년 10월 22일 날 국민의힘에서 대전지검에 고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 역시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고발 사주 한 유형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 실제로 법무부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좀 사실관계들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법무부 장관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발 사주가 우리가 이제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검찰과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그런 행동들을 해왔던 게 아닐까라는 큰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직접 질의를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과거에 변호를 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보복 기소에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다라는 것인데요. 좀 말이 좀 복잡하지만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씨 사건입니다. 유우성 씨가 간첩 무죄가 되고 증거 조작이 확인되니까 검찰이 예전에 불기소했던 사건을 갑자기 끄집어내 와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이 기소는 보복 기소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위법한 기소를 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한 6년, 7년 만에 판결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던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최초로 인정된 아주 중요한 형사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검찰의 잘못을 많이 추궁했죠. 검사들 이 보복 기소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인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피해자에게 뭐 이런 추궁도 많이 있었고요. 네,
검찰은 사과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 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대장동 네. 대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네, 네. 여당 측에서는 이 완승이라고 자평을 했는데 의혹을 말끔히 해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제 국감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부풀려져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그분이 누구냐에서 그분이 혹시 그분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그분이 아니다,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검사의 답변도 있었지만 그분이 아닌 것이 거의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그것은 이제 단순히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질문을 해왔던 그 프레임의 전환이 계속되는 것들을 보면서 네. 이게 안 먹히니까 바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뇌물 사건이다로 접근했다가 뭐 돈 주고받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럼 배임이다. 라고 또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이 배임이 또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문제가 많은 주장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조폭 연루설로 흘러갔죠. 그러나 그것도 바로 반박을 통해서 조작된 주장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 어떤 구체적인 공격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설계한 사람이 잘못이다 거의 이제 이런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네네. 네, 또 한편으로는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난 국감에 올해도 정쟁만 난무한 맹탕 국감이었다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여당 지도부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쓴소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대선 후보와 관련된 주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도도 대장동 사건이나 고발 사주 사건, 윤석열, 이재명 이 두 후보에게 좀 집중해서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질의도 좀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잘 보도가 안 되고 네. 관심에서 좀 멀어진 듯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감이 치러질 것이라 올해보다는 훨씬 더 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민생을 더 챙기는 모습의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국감이 이제 끝이 났지만 이제 말씀하셨던 대장동 의혹은 여전히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 여야 간의 이제 기싸움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야당은 이제 기승전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이제 시간 끌기용 공세다라는 이제 이유로 이제 반대 입장인데 한편은 이제 그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이제 드루킹 트라우마가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루킹 트라우마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특검이 진행됐던 사안들을 보면 수사가 먼저 좀 진행이 되거든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특검으로 갔었는데 이번 사건만 유독 수사가 진행도 되기 전부터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들고 나왔어요. 이건 정말 정쟁으로 가져가자라는 그런 논리밖에 안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야당에서 주장한 특검이라는 게 사실 특검이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특검이 출발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대선이 이미 끝나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뭐 특검을 통해서 뭔가를 밝히겠다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사실은 뭐 특검을 자꾸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드러난 거 보면 검찰 정관들이 대부분이 지금 50억 클럽에서 얘기 나오고 있고 또 국민의힘의 뭐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이런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선 이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논쟁만 키우고 특검을 받아들이면 대장동이라는 것이 선거 대선 국면에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처럼 부각되고 거기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만 흘릴 가능성이 높아서 정말로 정치적인 논란만 하고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부 합수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는 없는 것이고요. 정부 합수본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선 과정에서 아마 각 후보들 사이에서 조금 말씀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하고 있고 특히나 이 사건은 검찰 정관들에 대한 수사가 좀 집중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합수본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경찰이 충분히 검사 정관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이제 고발사주 의혹 얘기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와의 이제 통화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돼서 네. 조만간 이제 공수처에 출석할 것으로 이제 보이죠. 네네. 네네. 근데 이제 여전히 그 뭐 좀 안개 속이고 윤석열 후보 측은 오히려 이제 자신과 무관함이 증명이 됐다 이런 이제 그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전문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네. 보신 느낌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네. 내일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공수처가 2달 동안 수사를 했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손준성 검사의 관여 정도는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검 그 수사정보정책관을 직접 직보받고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대검에는 검찰총장 말고는 상정하기 어렵거든요. 그건 이번 국감을 통해서도 대검 관계자들이 그렇게 진술을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그 녹취록에는 윤석열 후보가 지시했을 것으로 암시되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김웅 당시 후보는 그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거든요. 네. 그런 사람에게 전화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김웅 후보와 관련성이 매우 높고 적어도 상급자밖에 상정할 수 없는데 당시에 대검 차장과 그다음에 공공수사부장을 보면 그 둘 당사자는 나와서 국감에서 진술했는데 지시한 적 없다, 알 수 없다, 모른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네. 네, 또 이런 가운데 제2의 고발 사주 의혹이 등장했는데 바로 김 최고위원께서 검찰이 월성원전 관련해서 고발을 사주했다 이런 의혹을 국감에서 꺼내셨는데요. 네. 이거 이 또한 윤 후보와 깊숙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도 고발 사주 의혹이 상당히 짙은 정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발장을 제출한 10월 22일, 작년 10월 22일 날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실무자들의 이름을 실명을 확인했거든요. 당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거기에는 다 비실명 처리된 내용들만 나오는데 그 실무자들의 성명까지 실명까지 확인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해서 고발사주 의혹,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원이 또 이상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네. 그 부분 역시 이제 김영배 의원이 법사위에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수상한 점은 당시 중앙지검에서 월성원전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대전지검의 고발을 국민의힘에서 굳이 거기다 하고 대전지검의 윤석열 당시 총장이 며칠 뒤에 방문해서 전격적으로 배당하고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김웅 의원의 녹취록, 조성은 씨의 녹취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중앙지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사건이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다 보니까 그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거기서 남부지검에 접수하래라고 했던 거랑 동일하게 대전지검에 가져가서 수사를 하게 하고 실제 정광석화처럼 강제 수사에 돌입했거든요. 그리고 기소까지 갔죠. 그런 것들을 보면 고발사주 패턴과 거의 유사하고 동일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막판에 이제 최종 후보 선출되기 직전 3차 슈퍼 6회에서 네. 그 가까스로 이제 50%가 넘어가지고 이제 그 네. 본선 직행을 했는데 네. 좀 기세가 좀 꺾인 듯한 모습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현재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뭐 당내 분위기는 이제 지난 주말에 이낙연 후보와 같이 만나서 선거를 돕겠다라고 서로 이제 말씀을 잘 나누셨죠. 네. 그 이후로 당내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이제 봉합됐고 원팀으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3차 슈퍼위크에서 아마 이제 국민선거인단에서는 결과가 좀 많이 다르게 나왔었죠. 네. 그러나 그 전후로 그리고 당원 투표에서도 보면은 거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50% 이상을 계속 득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조금 특이하게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런 어떤 추세를 확 뒤집을 만한 상황은 또 아니지 않냐라는 평가나 분석들도 당에서 있기 때문에요. 그 추세를 잘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의 그 지지율이 네.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에게 다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또 이낙연 후보가 드디어 만났는데 아직까지는 좀 앙금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요즘 익히 들을 수 있는 그 네. 깐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네네. 깐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묘안이 필요할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건 두 분이 정말 심금을 털어놓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볼 거면 용광로 선대위를 잘 구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 공약으로 삼았던 여러 가지 신복지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제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공약에 반영되고 그래서 원팀이다라는 느낌을 진심으로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용광로 선대위 말씀드렸는데 이낙연 후보 캠프에 계셨던 분들이 당 선대위에서는 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네. 당도 좀 그런 노력과 배려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후보가 오늘 지사직을 내려놨는데 네. 문 대통령과 면담이 내일 11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네. 나머지 진행 상황 어떻게 또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아마 대통령께서 출국 해외 순방 가시기 전에 이제 면담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이제 공식 선대위 당에서 신속하게 출범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보 공약과 당 공약 그리고 당의 전략들 지금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전두환 씨 옹호성 발언 이후에 개 사과 사진을 이제 또 SNS에 올려서 이제 논란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해명에는 나섰습니다만 그 파문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윤 후보가 조만간 이제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광주 방문으로 네. 이 사태가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 후보가 지금 그런 발언과 그다음에 억지 사과를 했던 것은 네. 사실은 매우 전략적인 행동이고 그 전략이 본인의 본심과 잘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당내 경선에서 극우층의 극우 보수층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그쪽에 다시 손을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네. 그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동안의 그 과정들을 보면은 그게 본인의 철학과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이나 그런 행동들, 가짜 사과를 어떤 특정한 행동들로 덮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사과를 하거나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 그리고 광주를 방문하는 것들이 저는 다 가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올해 국정감사 평가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필승 전략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막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8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2도로 시작해서 한낮엔 서울이 18도, 광주, 대구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